시작할 텐데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일기 첫째 날이고 하니까 네, 일단 행정법 전반, 행정쟁송 전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감을 익힌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핵심 암기장 좀 나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제 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이제 그렇고 문제에서 이제 제3자 원고적격 경업자긴 한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제 그게 시험 문제 나왔죠. 네, 그리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이제 나눠진 것 중에 이제 10년간 이제 기출 문제 분석한 게 있는데 그거에 비춰서 이제 예상 문제라고 해서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문제에 있는 그 쟁점들이 특히나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예상 문제 쟁점들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오늘 나와준 자료 중에 핵심 암기장에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이 그 핵심 암기장 보충 자료라고 해서 행정수동과 민사수동 간의 소외 변경, 이제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교사보호 조치의 처분성,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의 처분성. 이건 이제 최신 판례. 제가 따로 또 그 암기장에 좀 반영이 돼 있기도 하고 돼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하여간 그 최신 판례에서 이제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암기장에 추가해야 될 내용들인데,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행정수동과 민사수동 간의 소변경, 이거 관련해서 판례가 그 당사수동에서 민사수동으로 소변경을 최초로 인정한, 행정수동에서 민사수동으로의 소변경을 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인정한 그런 최신 판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변경이 사실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행정수동과 민사수동으로 당해 처분에 대한 뭐 취소수동에서 국가배상 청구 수동으로 소변경하는 이런 것들도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행정법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원칙으로 행정법 사례 뭐 답안지 쓰는 요령 뭐 이런 거 먼저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행정법 전체 객관 자료, 행정법 들어가기 자료와 관련돼서 이제 크게 좀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강의는 뭐 그 다음 주부터, 그리고 이번에는 한 이틀, 그러니까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그 저희 모의고사 안 보고 한 화요일쯤부터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적인 좀 개관을 보면은 행정법 들어가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확인만 한번 해봅시다. 행정주체, 공법에 의해서, 행정법에 의해서 공법 적용으로 행정법으로 공법 영역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인 공법 적용을 공법에 의해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처분이나 명령, 조치, 결정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그 공법 적용을 공법에 의해서 하는 사람을 우리가 행정주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행정주체가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을 통해서 행정객체인 국민한테 이제 그 수많은 공법작용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문법 적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권리 의무 관계,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에 그 공법 적용을 하는 행정주체와 공법 적용을 당하는 행정객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행정주체는 국가나 공공단체,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행 같은 걸 얘기하고, 행정객체는 공법 적용의 상대방이니까 바로 이제 보통 국민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공법 적용에 대한 공권, 공의무, 권리 의무 관계를 우리가 공법 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공법 관계에서 이 공법 적용이 실무상 어떤 용어로 쓰이던 5가지 개념 증표, 바로 행정청, 구체적, 공법 적용,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 분동을 일으키는 것, 마지막으로 권력적 단독행위일 것, 이렇게 5가지의 개념 증표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공법 적용이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런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이거를 권력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공법 적용 중에서도 강학상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이거를 공법 관계 중에서도 권력 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 적용 중에 행정행위가 아닌 비권력 적용, 금전 지급, 돈을 지급한다거나 또 이런 어떤 그 시정 조치 권고 요망 요청 이런 식으로 쓰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처분이 아닌,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아닌 비권력 적용에 대한 행정조치 행정객체 간의 권리 의무 관계, 이걸 이제 비권력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권력 관계나 비권력 관계나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공법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라는 건 똑같은데, 이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뭐가 있느냐? 둘 다 어차피 그 공법 관계인데 양자를 구별할 실익은 뭐냐 했을 때,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만 비권력 적용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는데 행정행위에만 이 공정력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행정행위는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이런 공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행위는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강행법규, 그 강행법규 위반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그러니까 위법한데도 유효하게 되는. 근데 비권력 적용이나 사법관계에서의 해고 의사 표시 이런 것들은 강행법규 위반의 위법만 있으면은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지 상관없이 그냥 바로 무효가 돼. 근데 행정행위는 그렇지 않고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그런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에 하자라고 했을 때, 행정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행정행위 하자를 크게 행정행위가 이제 효과 결정에 자유가 없는 기속행위와 효과 결정에 자유가 있는 재량행위로 나눴을 때, 기속행위라는 것은 이제 행정행위의 효과 결정에 자유가 없는, 그러니까 법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행정행위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 그럼 그게 바로 기속행위죠.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한 사람한테 운전면허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바로 그 기속행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재량행위는 바로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한 사람한테는 면허 취소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요건 충족, 음주 측정 거부했을 때 무조건 행정청한테 면허 취소 처분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게 기속행위고,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행정행위를 할지 안 할지 효과 선택에 행정청한테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행위. 그러니까 음주 운전을 한 사람한테는 면허 정지 1년 이하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음주 운전한 사람한테 한 면허 취소 처분은 법률에 보면은 면허 정지를 할지 면허 취소할지
또 안 할지, 또 하더라도 면허정지 몇 개월 할지에 대해서 행정청한테 자유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그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또는 뭐 직업안전법 뭐 이런 그 노동법과 관련 법규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그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기속행위라는 행정행위의 하자는 위법밖에 없어요. 단지 그 위법이 중대 명백한 경우,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이, 기속행위의 위법이 중대하고 또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다. 그러면 당해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당해 행정행위가 중대한 위법이 아니거나 또는 중대한 위법이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은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 그래서 유효하다. 그래서 취소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죠.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일단 기속행위의 하자에는 위법밖에 없는데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위법이면은 무효,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면은 취소 정도의 하자가 있어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까지 유효합니다. 근데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위법이 있을 때는 똑같이 중대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 유효가 되지만 재량행위에서 재량의 한계를 넘진 않아서 위법은 아니야. 근데 가장 공익에 적당한,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진 않는데 가장 공익에 적당하지 않은 재량권 행사였다. 이걸 이제 적법, 그러니까 일단 부당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재량행위에서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6개월 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사 안에서 A가 청소년 주류 제공했어. 근데 그 사람한테 6개월 할지 5개월 할지 며칠을 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법률에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영업정지 102일을 했어. 근데 행정청이 판단해 보니까 영업정지 100일이 그 사람한테 가장 공익에 적당한 재량권 행사인데 102일을 한 거야. 그럼 이거는 재량의 한계를 넘진 않아서 위법은 아니지만 가장 공익에 적당한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부당이라고 해요. 근데 부당은 뭐 실무상 거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부당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재량행위에서의 어떤 하자, 그런데 부당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법에 위반된 위법은 없다. 그래서 부당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적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적법 부당한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법성이 없으니까 취소 판결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취소 소송에서는 본안 심리한 결과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라는 수동물이 인정돼야지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까 취소 판결은 불가능하지만 처분청이 하는 직권 취소, 그 다음에 취소 심판을 맡은 행심위가 하는 취소 재결,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은 불가능하고 위법성이라는 수동물이 인정 안 되니까 기각해야 되지만, 부당한 재량행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당해 재량행위에 부당이 인정되면은 취소 재결 같은 인용 재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처분청 스스로도 자기가 내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기본적인 내용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뭐 권력관계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공정력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미 연기나 이럴 때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1, 2형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 이유형은 자기한테 의사면허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의사면허를 행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나 부작이 당했을 때 의사면허를 신청한 상대방, 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 그랬을 때 그 근로자는 이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해서 수리 처분을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이유형이고, 3류형은 당해 행정행위로 침입적 효과를 받는 제3자, 바로 이제 그
경업자 수동이 이제 작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수 설치허가를 했다. 설치허가의 상대방인 A 회사한테는 이익이 되고 인근 주민한테는 자신의 어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침해되게 되니까 침입적인 효과를 발생하겠죠. 이렇게 행정위의 상대방한테는 이익이 되고 제3자한테 침입 효과를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그 제3자와 바로 환경 오염수 설치를 막고자 하는 제3자와 국가 등과의 관계, 행정주체와의 관계가 바로 3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4유형, 개인적으로 4유형이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긴 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뜨는 유형이죠. 그래서 그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데에서 바로 그 SPC라는 사용자가 어떤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그 근로자들을 근로하도록 할 때 그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그 작업 중지 명령 또는 조업 중지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관계. 바로 신청한 사람이 행정행위를 신청한 나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3자인 SPC 사용자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관계가 바로 사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유형 나눌 실인 것만 나중에 보면 되고. 그럼 일단 행정구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가 행정수동과 행정심판법이니까 그거 중심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안에 어떤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이 생겼다.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행정처라는 사람과 행정처라는 사람 간에 권리 의무 다툼이라는 법률상 쟁송이 발생했어요. 이제 그 법률상 쟁송이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그냥 사람과 사람 간에 민법이나 상법 같은 사법에 근거한 사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이라면은 뭐 민사소송법이 정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이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라도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에 공법작용이 아니라 형벌에 대한 사형이나 징역 이렇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이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사소송을 통해서 그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이게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노동법에 관련된 사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이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 민사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으면 되는데 같은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이래도 사법작용도 아니고 형법에 규정된 형벌도 아닌 그러한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이 있을 때 그러한 공법작용으로 행정주체가 준수해야 될 공법작용 시 준수해야 될 공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바로 위법한 공법작용해서 행정객체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 침해된 권리를 행정객체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행정수동법은 이 공법작용이 처분과 등의 개념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항고수동과 그다음에 행정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원칙적으로 당해 공법작용이 처분 등의 개념에 해당한다. 그래서 처분 등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고수동이나 행정심판으로 권리 구제를 받고 당해 공법작용이 바로 처분 등이 아닌 비권력 적용 같은 거다. 당해공법 적용이. 그럼 행정주체 행정객체 간에 비권력 적용, 그러니까 처분 등이 아닌 비권력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은 바로 당사자 수동으로 권리 구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고수동과 당사수동 이런 식으로 어떤 나눠서 보고 있죠. 수동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권리구제 수단과 관련돼서도 그리고 그 공법 적용이 처분 등의 개념에 해당해서 그 처분 등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이 소외 대상이다, 심판 대상이다. 그럼 항고수동과 행정심판. 처분 등이 아닌 비권력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이 쟁송의 대상이다. 그러면은 당사수동으로만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분 등. 근데 이때 독일에서는 행정수동법에서 그 항고수동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법 적용을 학자분들이 개념 정의한 행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행위만이 항고수동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행정심판법과 행정수동법에 규정돼 있어요. 독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일과 달리 당해 공법 적용이 강학사 행정행위가 아니더라도 처분이나 등의 개념에 해당하면은 항고수동의 대상, 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처분과 등이 뭐냐? 처분과 등. 두 개. 네. 일단 등은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재결을 얘기하죠. 재결. 근데 이 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이라는 행정행위예요. 그리고 이 재결이 원처분과 별도로 처분이 아닌 원처분과 재결이 있는데 원처분이 아닌 재결이 과연 소외 대상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뭐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뭐 뒤에서 언급하도록 하고 하여튼간 당해공법 적용이 처분 아니면 등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지 항고수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이때 처분과 등 중에 등은 행정심판을 국민이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청이 내리는 재결을 말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당해공법 적용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이 아니야. 그러면 처분의 개념에 해당해야지 항고수동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처분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학설 판례가 격렬하게 대입을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원설은 행정행위와 처분이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만이 처분인 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항고수동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행위가 아닌 공법 적용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항고수동이나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원설과 실접적 개념설. 이원설은 행정행위보다는 처분의 개념이 훨씬 넓기 때문에 법조문상으로도 행정행위가 아닌 공법 적용, 뭐 비권력적 사실행위나 추상적인 법규명령, 행정입법, 추상적인 법규명령 이런 것들도 항고수동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해서 항고수동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행정행위가 아닌 추상적인 법규명령이나 또는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 이런 것들도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의 개념에 해당해서 항고수동과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기본적으로 상세한 것은 뭐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판례 입장은 요게 행정행위면 뭐냐 판례 입장은 요게 행정행위다라고 하면은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이 빨간색을 처분으로 봐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이렇게 봐서 여기를 1번, 여기를 판례 입장은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했을 때 판례는 1번은 뭐냐면 1번 연역은 행정행위이기도 하고 처분이기도 한 행정행위이기도 하고 처분이기도 한 연역. 1번 연역은 사실 행정행위면서 처분인 건데 1원설도 행정행위만 처분으로 보고 2원설도
행정행위보다는 처분의 개념이 넓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설에 가든 행정행위는 당연히 처분의 개념에 포함. 그러니까 1번은 처분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어요. 자, 그리고 2번. 2번이 이제 핵심이죠. 행정행위는 아닌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는. 항고소송과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3번은 이제 행정행위도 아니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도 아닌 이런 걸 얘기하죠. 자,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판례는 행정행위 2번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행정행위가 아닌 것 중에 처분이 되는 게 있다라고 인정하니까 그럼 판례는 쟁송법상 개념서를 취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교수님도 있는데 실제로 판례는 그냥 판례의 입장이지 쟁송법상 개념서를 취했다고 볼 수 없는 게 쟁송법상 개념서는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인 아닌데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법규명령, 추상적인 행정입법과 단순한 사실행위 이런 사실상 영향력만 미치는 뭐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상 강제력 있는 사실행위를 동그라미 2번으로 봐요. 이원설은. 근데 그 우리나라의 그 판례는 단순한 사실상 강제력 있는 단순한 뭐 주류거래 중지 요청 같은 세무서장의 주류거래 중지 요청 같은 행정지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나 추상적인 법규 명령은 모두 3번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이원설을 취했다고 보기도 힘들어. 판례가 행정행위는 아닌데 처분으로 본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으로 본 요것이 뭐냐? 뭐 실제 이제 뒤에선 나중에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판례는 당행위가 강학상 행정행위는 아니야. 첫 번째 일단 강학상 행정행위는 아니야. 두 번째 당행위로 국민의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권익 침해나 침해 위험이 존재. 당행위로 국민의 권익 침해나 침해 위험이 존재. 그런데 그러한 당해 행위가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로 국민의 권익 침해나 침해 위험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침해된 권익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다른 유효적절한 구제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당해 행위가 행정청 행위가 행정행위는 아닌데 그런데 당해 행위로 인해서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 침해나 침해받은 위험이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강학상 행정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로 이제 처분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처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최근 판례죠. 그 보충 자료에도 했습니다만은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그러니까 그죠? 맨 마지막 파트쯤에 있는 것 같은데 4페이지 그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뭐 상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리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한수원이라 할게요. 그리고 GS건설이 있는데 GS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해서 너무 많이 하도급을 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거야. 이런 경우에 이제 하도급법에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한수원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고 한수원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한수원이 이제 GS건설한테 한수원의 어떤 공사를 공사를 일단 도급받는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혹시 9시부터 한다고 통지 안 받았어요? 9시부터 한다고 통지 예. 오늘 아침에 그렇구나. 예. 예. 이제 9시로 한다고 이렇게 이제 미리 좀 변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앞에 부분 한 거는 저기 동영상 인강으로 들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제 9시에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9시에.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도록 돼 있다고 합시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해서 한수원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요거는 행정행위인데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처분인가 했을 때 이게 행정행위인가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수원이라는 공공기관한테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했으니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해달라 라고 한 이 요청한 행위는 행정기관 내부 간의 행위일 뿐 GS건설 같은 국민들의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거든. 국민의 권리,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권리 의무 변동은 이거에 의해서 일어나지 이거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수원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 간의 행위로 여기에 따라 한수원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해야만 비로소 GS건설의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기관 내부 간의 행위일 뿐 행정행위는 아니에요. 행정행위는 아니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당연히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있으면 하도급법에 따르면 한수원은 무조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만 있어도 GS건설이 입찰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권익이 침해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해. 왜냐하면 요청하면 무조건 하도록 돼 있으니까. 법에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익 침해할 위험이 존재해. GS건설 입장에서 이 요청만으로도.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없느냐? 이 요청이 만약 실제로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하지도 않는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하게 해서 거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아니 그럼 이런 경우라면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면 하도급법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상적격 인정해서 이걸 처분으로 봐서 취소 소송 제기하면 되지 않느냐?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있으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면 안 된다. 판례 입장에 따르더라도 권익침해 위험이 있긴 한데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야만 행정행위가 아닌 행위도 처분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 소송 제기하면 되니까 굳이 이거를 행정행위가 아닌 이 행위를 처분으로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근데 판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에 대해서 만약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만약 여기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했을 때 각하하게 되면은 그러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얘기하면은 취소 판결이 확정되려면 뭐예요?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럼 3년 동안 GS건설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를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GS건설 파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3년 후에 취소 판결 나온다 한들 GS건설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니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요 자체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해서 신속하게 다투게 해야만 GS건설의 어떤 권익이 실효적으로 구제되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나 행정행위가 나온 이후에 그거를 소외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하면은 3년 후에나 취소 판결이 나오고 그럼 3년 후에 취소 판결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미 3년 동안 한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돼서 3년 동안 입찰을 못해서 GS건설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겪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분쟁의 조속한 해결이나 실효적인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비록 행정위가 아닌 행정기관 내부 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에 대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출제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여요. 대상 요격 관련돼서. 자, 그래서 요 판례를 이제 제가 추가해서 핵심 암기장 보충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놔드린 겁니다. 그래서 핵심 암기장을 보충 자료 거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는 이제 버리지 마시고 핵심 암기장에 끼워 놓고 있다가 내가 몇 페이지에 끼워 놓는지는 말씀 강의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판례에 따르면 결국 처분의 개념은 거의 행정행위와 일치되고 단지 행정행위가 아닌 행위라도 국민의 권익 침해나 권익 침해 위험이 있는데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없을 때는 판례가 비록 행정행위가 아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봐서 어떤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됐고 그럼 일단 항고소송 처분 등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에 대해서 그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항고소송에는 13유형 적극적인 처분이 나온 경우 24유형 거부나 부작위죠. 13유형은 적극적 처분 등이 나오기 전 그 다음에 나온 후 적극적인 처분이 나오기 전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그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그 사용자인 SPC한테 그 조업 중지 명령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SPC한테 조업 중지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조업 중지 명령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야. 이런 경우 SPC가 조업 중지 명령을 피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 수단. 그럼 이건 조업 중지 명령이란 적극적 처분이 나오기 전이죠. 그죠?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SPC 입장에서 자기한테 침입적인 조업 중지 명령이란 적극적 처분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이 없으니까 뭐예요? 무효 항고소송으로 예방적 금지 또는 예방적 부작위 수송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논의를 써야죠. 이런 건 뭐 자주 나오니까. 그다음에 적극적 처분이 나온 후다. 이미 적극적인 처분이 나왔어. 그러면 그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중대인백한 위법이 아니라면은 취소소송. 근데 그 위법이 중대인백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동 확인소송이라는 처분 등 적극적인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동 확인소송이라는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죠. 그다음에 이사유형 처분 등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행위를 안 하고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한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했다거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 어떠한 응답도 안 하고 부작위하고 있다. 이런 경우 거부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동 확인소송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부작위인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죠. 단지 실제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되지가 못해요. 자, 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뭐 뒤에서 배우고 앞에서도 이미 배웠지만 인용 판결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인용 판결의 의미는 어떠한 응답이든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응답을 안 해서 위법하다라고 인용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인용 판결의 의미는 그냥 어떠한 응답이든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해서 위법하다. 그러니까 인용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뭐예요? 거부라는 응답을 하면 돼. 아무래도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처분을 신속하게 부작위 인용 판결을 받는다고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 감옥 2조 4호 감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이 감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확정됐어. 그럼 거기에 따른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은 뭐예요? 남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 법 확인 소송은 인용 판결 나오더라도 국민이 원고가 자기가 원하는 처분을 판결에 의해서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아니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무명항고 소송으로 의무이행 소송 인정 여부가 이제 그러니까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해라. 수리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수리를 해라라는 이행 청구 소송을 우리나라에서도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느냐. 근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학설 대입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어. 그리고 무명항고 소송으로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나 무명항고 소송으로 의무이행 소송 인정 여부. 이거는 242형에서는 의무이행 무조건. 132형에서는 저소서 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이행 소송으로 실효적 권리가 되니까 저소서 처분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행소법에 제기할 수 있는 항고 소송이 없으니까 무명항고 소송으로 의무이행 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 논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으로는 색깔을 적법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그 다음에 적전 처분에 대한 무효동 확인 심판, 그리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 취소 심판, 무효동 확인 심판,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고, 부작위인 경우에는 의무이행 심판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에는 여기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 수단으로서 의무이행,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행정심판법에 보면 있지만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사정 판결이라는 걸 준용하고 있잖아요. 취소 소송에서의 사정 판결,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위법성이 있다고 취소 판결 내리면 현재의 공공목리에 반하는 경우 당해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사정 판결 제도는 오로지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항고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그런데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사정 판결 유사한 제도인 사정 재결, 그러니까 취소 심판에서의 사정 재결 제도가 의무이행 심판에는 준용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이행,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사정 재결이라는 제도가 인정이 돼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럼 항고 소송에서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사정 판결이 준용되지 않는데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왜 사정 재결이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됩니까? 그러니까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항고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데 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사정 재결이 인정되느냐? 그거는 뭐 간단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A가 뭐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을 했어. 행정청이 어떤 응답도 안 하고 부작위했어. 여기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지금 뭐 코로나 변종이 확산돼서 유흥주점 영업을 A가 할 수 있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죽을 위험, 바로 엄청난 어떤 만약 A가 판결에 의해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죽을 위험이 있다. 아시겠죠? 이런 어떤 중대한 현재 공익적인 문제가 있어. 공익이. 자, 이런 경우 여기서는 인용 판결 내리더라도 문제될 게 없는 게 인용 판결 내리더라도 부작위 인용 판결의 의미는 뭐야? 어떤 응답이든 응답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작위 인용 판결 나온다고 허가 처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한테 어떤 응답이든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응답 안 하고 부작위에서 위법하다고 판결 내린 거잖아. 그럼 행정청은 뭐예요?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뭐예요? 거부라는 응답을 해서 A가 영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코로나 변종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만약 여기서 의무이행심판 청구해서 행심위가 의무이행심판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 여기에 대해서 행심위가 만약 유흥주점 영업 허가해야 될 의무가 행정청한테 있는데 부작위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해라 라고 처분청한테 처분 명령제를 내리거나 행심위가 직접 유흥주점 허가제를 내리면 뭐예요? 8호 A는 유흥주점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코로나 변종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사정재결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당해 부작위 위법성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재결, 사정재결을 내릴 수 있지만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사정판결 제도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사정판결이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소송. 당사소송에는 뭐 비권력 적용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이행소송, 무슨 청구소송과 비권력 적용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이 있죠. 근데 실제로 당사소송의 대상, 당사소송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실제로 일단 당사소송에는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이 있죠.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무효확인의 대상이 처분 등이면은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소송이 되고, 무효확인의 대상이 비권력 적용이면은 당사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소송이 되고, 무효확인의 대상이 매매계약과 같은 사법적용이면은 민사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소송이라고 했죠.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제 이 당사소송 당사소송의 대상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에 처분이 아닌 비권력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가 당사소송 대상이라고 했죠. 비권력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가 당사소송 대상인데, 요거를 이제 행소법에서 명확하게 처분이 아닌 비권력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이 당사소송 대상인데, 3조 2호에서 당사소송의 대상에 대해서 일단 비권력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인데 처분 등이 아닌 두 가지가 당사소송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라는 게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죠.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 그 다음에 그 밖의 공법상 법률 관계.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 그 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 이게 이제 당사소송의 대상이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와 그 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 그때 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학습 판례 대립 없이 당사소송 대상이에요. 뭐냐면 바로 처분 등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권리. 처분 등을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 이거는 당연히 뭐 당사소송의 대상이라는데 학습 판례 대립이 없어. 처분 등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 예를 들어 뭐 철거 명령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철거 의무. 그래서 철거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또 예를 들어서 뭐 1억 조세부가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효과인 1억 납세 의무 또는 1억 과세 조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당사소송으로서 확인 소송이 됩니다. 또 1억 연금 지급 등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 결정,
결정이라는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 이렇게 지급 결정이라는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다투는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이런 것들도 당사 소송 대상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무조건 비권력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로 봐서 당사 소송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핵심이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인 국가배상 청구권과 처분이 무효가 돼서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로 봐서 당사 소송 대상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분들은 이것도 어쨌든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니까 공권으로 봐서 당사 소송 대상으로 보다라고 한 데 비해서 판례는 이거는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처분의 위법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고, 이거는 처분이 무효나 부존재가 돼야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처분 등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아니므로 이거는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건으로서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라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이거는 처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공법에서, 행정법에서 처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죠. 처분이 아닌 다른 거.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공법에 보면은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포괄적 권리 의무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므로 공무원 A가 내가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 지위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는 당사 소송 대상이 됩니다. 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르면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해요. 이때 보수에는 봉급과 수당이 있습니다. 연금과 달리 공무원에 대한 연금은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연금 지급 청구권. 그러니까 처분이 있어야만 일단 연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해요. 연금에 대한 다툼은 연금 지급 신청했는데 공단이 거부했다. 이건 연금 지급 결정이라는 처분에 대한 거부니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항고 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돼요. 그런데 보수인 경우에는 법에서 일정한 공무원으로서 한 달 동안 근무했다. 이런 요건에만 충족이 되면은 봉급이나 수당 지급 청구권과 같은 보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했다. 수당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무원이 수당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수당 지급,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안 했다.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지급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이거는 이미 법에 의해서 발생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 청구권이라는 금전 지급 청구권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당사 소송으로 명예퇴직 그 수당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당사 소송으로 이행 소송 제기해서 다투면 돼요. 이행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행정구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국가배상이나 이런 거는 됐고, 자, 그러면 일단 10분 정도 쉰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 오늘은 가볍게 하고 나서 좀 일찍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행정법 들어가기, 그러니까 개관자료, 행정법 들어가기라고 돼 있죠. 그 개관자료랑 그 다음에 사례 문제 답안지 쓰는 요령 있는 자료, 그 자료 두 가지는 꼼꼼하게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지만은 거의 중요하다고 하는 쟁점에서 거의 다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이 자료에서 어떤 예상 문제, 그 예상 문제도 여기 10년치 이거 예상 문제에서 올해도 나올 거니까 예상 문제는 꼼꼼하게 잘 암기하고 하셔야 됩니다.
핵심 암기장에 있는 내용들 암기하시면 되니까. 네, 어쨌든 10분 정도 쉰 다음에 그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또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